현대차 2022년 실적을 스루프스로 분석해서 2023년도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매출은 17.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47.8%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3.3회전입니다. 전년도보다 크게 떨어졌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을 얘기하기 전에 현대차에 대한 뉴스를 좀 소개를 하면은 로이터 3월 13일자 뉴스인데요. 현대차 제너럴 모터스 인도 공장 인수위에 줄 서다라는 제목으로 나왔는데 현대차가 GM 공장을 인수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의 내용은 미국 회사들에게는 인도 시장이 힘든 전쟁터였다. GM과 마찬가지로 포드 자동차도 인도에서 영업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인도는 일본의 스즈키와 한국의 현대 자동차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그렇게 점유를 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현대차는 2028년까지 6대의 전기차를 인도에서 출시한 계획인 상황에서 인도에 제2공장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 현대 기술연구소에서 말하자면은 연례회를 보통 본사에서 했는데 기술연구소에서 젊은 연구원들하고 기념사진을 찍은 정의선 회장의 행보 이런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뉴스에도 있지만은 현대차 생산직 직원을 10년 만에 뽑는데 상당히 경쟁이 심해가지고 킹산직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생산직도 임금이 꽤 높은 데니까요. 또 하나 현대차 사우디의 전기차 반조립 공장을 세운다. 중동 첫 공장. 이렇게 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또 이 중동에 최초로 현대차 공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조립이라는 것을 CKD라고 해가지고 즉 개념을 저는 뭐 들어도 잘 기억이 안 난다만은 CKD 이 풀네임도 좀 잊어버렸고요. 반조립을 CKD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녹다운 뭐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C는 잊어버렸습니다만은 나중에 또 저도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원가 회계상으로 원가 손익이 매출이 65조 3천억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17.5%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3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재고가 좀 쌓였다는 얘기죠. 그만큼 못 팔았다 하는 얘기고요. 생산량보다는 매출 원가가 작게 증가했으니까 매출 총이익 크게 증가하고 판관비가 11.2% 증가했다 하더라도 원가 회계상 영업이익은 327.5%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2조 8천억이죠. 전년도 6천억대에서 급격히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그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의 부문 쪽을 또 소개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대차의 특징은 영업의 부분 금융이익이 크게 크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배당금 수익이 대거 발생했다. 이 금융 손익에 꼭 금융에 집어넣는 모양인데요. 기타 손익에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만은
그 내용을 찾아보면은 주로 이 수익으로 잡은 것이 배당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게 2021년부터 발생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구체적으로 거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기아차의 배당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아차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기아차가 또 잘 나가고 이익 배당이 많으면은 그만큼 이익 배당액이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그냥 돈을 버는 꼴이 되죠. 그래서 무려 이 세전 순이익은 4조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단하네요. 스루프 손익의 분석 내용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3조 6천억 원대로서 16.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다 상승하는 추세거든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17.5% 증가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것보다 판매 가격은 더 인상을 시켰다. 그런데도 이 판매는 잘 됐다. 물론 이제 재고가 쌓였지만요. 수르픈율이 0.6% 상승했습니다. 금액은 19.5% 증가했고요. 운영 비용이 9.2%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성 크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2조 7천억 원대라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천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과거 2년간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났죠. 이 경우는 재고가 감소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 재고가 증가했기 때문에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적게 이익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살펴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6,15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 과거 2년간은 좀 줄어들었죠. 재고가 줄 때는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하고 재고가 증가하면 재고 회전율이 내려가게 산출이 되죠. 이런 내용이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15.8%가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은 9.2%밖에 증가를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가공비가 7.4% 증가했습니다. 금액으로는. 그러나 이 총 제조비용에 대한 이 가공 비율은 1.6%가 하락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를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P는 원가 회계에 의한 거고, Q는 제가 산출하는 재고자산 증감 기준으로 해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금액입니다. 이게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에 의해서 비성분 생산 재료비, 그게 보면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제가 산출한 생산 재료비, 이 가공비를 뺏는 방식이죠. 그거하고 일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도 같이 가기 때문에 WCAI가 실질적으로 표준이라는 얘기죠. 전체 재고자산을 가지고 뭐 계속 원칙이 되면은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미착품까지도 들어가고 원재료까지 들어가는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가지고 매출원가가 과연 정확하게 산출이 되겠느냐, 이런 기업도 있는데 이게 WCAI로 이렇게 아주 합리적인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을 가져가고 있고 이것도 일치합니다.
또한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 자산도 요게 산출상 약간 좀 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보니까 그 일치를 합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그 가감을 해 주면은 일치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1, 2, 3단계가 퍼펙트하게 일치를 합니다. 일은 그 단지 100만 원 단위로 하다 보니까 단수 차이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드디어 2022년도에 들어와서 제가 현대차를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회계 클럽에 모델 두 번째로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모델 첫 번째는 어디였냐 그러면은 고려 아연입니다. 그거는 계속해서 수십 년, 아니 처음부터라도 일치하는 기업으로 인식이 되고요. 현대차가 차이가 있었는데 좀 이렇게 어필을 좀 해본 경우가 있어가지고 드디어 현대차가 이제 2022년도부터는 퍼펙트하게 이제 완성이 됐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투명성에 대해서 그래서 신뢰도가 더 좀 올라가는 거고요. 뭐 이런 기업에 킹산직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르프 손익과 원가 회계 손익 갭 검증 1,095억 원에 대한 차이는 재고자산의 증감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은 딱 일치를 합니다. 또한 매출원가 재료비하고 제가 산출한 매출 재료비하고의 차이하고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스르프 손익은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7조 원대가 나갔는데 9.6% 증가했고요. 직원 수가 707명이 증가했습니다. 인당 평균 임금은 9,640만 원으로 8.6% 인상이 됐네요.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하고 감가상각비 외에 모든 비용을 기타로 그냥 몰아서 너무 단순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또 협력업체가 있을 텐데 외주비 주는 거 외주비는 별로 안 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최종 조립 공장이다 보니까 이 협력업체 직영 직원도 있지만 협력업체 직원도 있지 않을까 그런 비용들이 매우 궁금합니다. 경영평가 지표에 와서 재고 회전율이 23.3회전으로 전년보다 거의 4.6호 회전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스르픈율은 0.58%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과정을 분석 경험상 해오고 있는데 회사가 현대차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 반증을 하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한다. 자, 그리고 나머지 건 좀 참고해 주시고요. 이 임팩트란 건 미래 가치인데 좀 내려간 거로 산출이 돼요. 그리고 총 자산 회전율은 0.78로서 총 자산의 활동 범위는 좀 활성화됐는데 활성화됐기 때문에 전반적인 게 또 좀 실적은 좋아졌다. 재고 자산 크게 증가한 거 빼놓고는 이렇게 이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고 보는데 원재료 가격은 현대차와 기아차도 기초 지하자원 가격으로 예를 들어서 철강제 가격, 그 다음에 비철금속 가격, 원유 가격 뭐 이런 거로 해놔가지고 이게 인과관계를 따져보는데 너무 긴 화살이 돼버립니다. 이러시면은 곤란합니다. 친절한
금자씨가 오셔가지고 매매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데, 제 그 개인적인 그 요군 사항은 실질 입고 직전의 그 모듈 가격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 현대 모비스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현대 위아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그 이게 있는데, 너무 그 부품이 많으니까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어떤 그 중분류 정도는 해줘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아쉬운 점을 좀 얘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제품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12.4%인데, 아까 그 손익계산서에서 그 추정한 것은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보다는 그 이 제품 판매 가격이 더 높게 인상이 됐을 거다. 그러면은 아까 스르픈율이 뭐 1%도 오른 것도 아니고 0.48%가 상승했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원재료 가격이 한 10% 정도는 올랐을 거다. 이렇게 이제 역으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그 추론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런 그 회계 분석을 통해서도 우리는 논리 연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일목요연하게 논리 도구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로 하죠. 충분 조건 논리라는 건데요. 만약에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은 then, 그러면 뭐뭐 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서양식의 어떤 서술 표현을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도 좀 그 동양식 사고 방식도 좋지만은 이런 논리적 사고 방식에 많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간다 그러면은 이런 거가 논리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스루픈율 상승 역방향이면은 분식 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왜냐하면 반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원재료 가격이 너무 긴 화살이 돼서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투명성이 논리상 입증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증을 위해 필히 존재할 다른 결과를 제가 그 투명성 법정에 쓴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그 무죄를 주장할 그 증거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을 우리는 지금 밖에서 금액으로 뿐이 그 산출할 수밖에 없는데, 판매량, 그 출고량이죠. 그러니까 출고량 나누기 실제 그 이 제품 수량으로 나눠보면 됩니다. 근데 꼭 제품만 있는 게 아니고 반제품도 있고 그 다음에 제공품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묶어 가지고 수량상으로 뭐 그 제공품을 어떻게 수량으로 나눌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실무적으로는 제품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반제품까지 넣어서요. 제공품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렇게 그 이 해보면은 회전율이 떨어진 거 맛이다.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한 데 대한 그 부식회계 개연성은 무효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3조 1,652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전년도도 크게 투자를 했죠. 그래서 국내 공장 생산 시설의 증설지는 아닐 것 같고, 이게 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비율인데 이게 이제 외국에 그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게 그 비율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 외국에 그 이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집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그 9조 8,800억이나 되고, 현금 수익률로 산출해 보면은 그 16.5%로 4.8%가 증가했습니다. 상승을 했습니다. 채권자한테 1조 9천억 원대의 그 원금 및 이자를 갚아가지고 레버리지율은 6.8%밖에 되질 않습니다. 매우 그 재무 구조가 튼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이익 배당 외에 기타가 있는데 그 비율로는 ROE로는 1.5%, 전년도는 2.2%인데 1.5% 선으로 그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 장에 별도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FEM 최종 7조 287억 원의 현금을 벌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뭐 4조 원 벌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7조 원 정도 짭짤하게 돈을 벌었다. 왜냐면은 이 원가회계 손익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비 등 그런 것들을 비용으로 다 처리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작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가회계가 수르분 회계도 감가상각비는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어차피 이 감가가 그 비용으로서 그 인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이렇게 그 투자를 했다가 세월이 가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현찰로만 본다 그러면은 7조 원대의 진짜 현찰을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현금 버퍼율 12RR은 조금 내려갔고요. 이익 인정금률은 913.1%로 상승했습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그 내역이 배당이 있고요. 배당액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전체적으로 그 ROE를 뽑은 거기 때문에 자기 주식 취득이 있고 자기 주식 처분이 있고 뭔가 이런 것은 주가 관리를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주가는 주가 관리는 좀 크게 영향을 못 미쳤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FCFE라고 해서 소유주하고의 거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2022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3년도 매출액을 그 여러 요소를 반영해서 예측을 해보면은 76조 8천억 원대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때 예상 이익은 3조 5천억인데 아까 그 재고가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재고를 10% 줄인다는 가정 하에서 이걸 뽑은 겁니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2조 4천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실적보다 영업이익이 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 얘기냐, 이게 우리가 이익을 올려야지. 그러면은 결국 매출을 더 증가시켜야 됩니다. 매출을 증가시키면서도 재고는 또 줄이라는 압박이 있으니까 똑같이 10%를 줄인다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65조 원대가 돼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3조 7천억 원. 그러니까 4% 매출이 인상되면은 한 1조 3천억 원의 이익이 그 50% 정도 팍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규모의 경제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재고를 더 줄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2조 2천으로 팍 내려갑니다. 1조 뭐 5천억 대가 내려갑니다. 이렇게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 및 재고 감소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고, 이게 그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런 내용을
모든 기업 분석에 계속 제가 이렇게 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인식 전환을 위한 저의 그 세뇌 공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공산주의만 세뇌 공작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일부 뭐 세뇌 공작이라는 게 에, 그 나쁜 뜻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뜻도 그 세뇌를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뭐 종교 같은 데서도 결국은 종교도 세뇌 공작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이비 종교 교주가 뭐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데, 이 세뇌 공작을 하더라도 저처럼 계속해서 합리적인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좀 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전환된 그 스루폿 그 패러다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매출을 예측하는 데는 손익분기점으로 일단 해봅니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을 25% 정도 올리는 거로, 뭐 영업이익이 아까 뭐 300 몇 프로까지 올랐는데, 좀 겸손하게 매년 그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25%면은 상당히 높게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 비용이 한 9% 정도 올랐으니까, 올해 그 2020년도에 9% 올랐는데, 그럼 내년도 한 9% 오른다고 보자. 그러면 얼마 매출이 되냐 그러면은 72조 6천억이 나옵니다. 요게 이제 그 미니멈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요거는 이제 운영 비용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 이 말하자면 제안서를 쓸 때는, 그 사업계획 제안서를 쓸 때는 한 16% 정도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 인상률이 아니고 이 재료비가 인상된 가격이라 하더라도 금액상 그 전년 실적에 비해서 16% 정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마진율은 그대로 두고 한 75조 한 7천억 정도 산출이 됩니다. 아까 원가 회계가 그 한 76조 원이었죠. 76조 원. 그래서 그 스루프 관점으로 하면은 그 75조, 그 76조가 아니고 75조 5천억 원, 5천억 원을 적게, 이거를 하나의 그 판매 가격, 그 럭셔리한 그 신규 차, 람보르기니 같은 그런 차라고 가정을 하면은 억대가 넘지만은 요거를 이 7,550만 원 싸게 판매를 하더라도 4조 2천억 원은 남는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도 욕심을 내서 왜냐면은 그 2022년도에 재고 회전율이 28회전까지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 현대차는 24회전은 항상 이 수준은 내야 되겠다. 이러면은 1년이 12달이니까 보름치 재고는 가져간다. 더 줄이면 좋은 거죠. 더 줄이면은 좋은 건데, 이러면은 2.9% 뿐이 이제 더 그 매출 증가를 아까 노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9% 정도만 더 노력을 하면은 매출이 77조 7천억 원을 달성해서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재고가 감소하면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재고가 감소를 얼마를 한들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 스루풋 회계는 매출 재료비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재고 증감의 영향을 받지를 않습니다. 이건 회전율을 올리는 거니까 그거에 상응해서 재고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합리적인 그 생각을 할 수 있고, 재고 증감에 연연 안 하지만 재고 회전율은 결국은 더 중요한 거죠. 재고 회전율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고가 증가했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 매출이 증가하면은 따라가지만 재고 회전율로 결국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에, 주가는 그 내려갔어요. 34,700원이.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그 82%로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이상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주주 내역을 보면은 현대모비스가 21.43%, 국민연금공단이 7%, 정몽구씨가 5.33%, 외국인이 30.33%,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식별되는 것은 모건 스탠리가 나옵니다. 뭐 여러 또 그 투자 회사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기아에도 이 외국인 지분율이 높은데 지배 소유 구조를 봤을 때 기아에 현대차가 투자를 했으니까 순환투자식으로 되어 있는데 기아 보고 이익이 많이 나면은 현대차한테 이익 배당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 뭔가 압력을 넣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 투자 기관이면 그래야 이제 이 기아한테서도 이익 배당을 받고 또 현대차한테도 이익을 또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투자 기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